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향해서 출소 후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 공분했죠. 법무부가 해당 남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묻지마 강력범죄에 당한 피해자는 일상을 잃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부터 사법적인 보호 또 사회 복귀까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는데 서지현 부산시 의원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2017년에 부산시 의회 통해서 이제 만든 게 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에 대한 개정안이에요. 네. 자, 조례 그 개정안 내놓게 된 배경부터 일단 좀 들어보죠. 네, 우선 범죄 피해는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묻지마 범죄까지 늘어나면서 이제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피해를 받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놓여졌는데요. 이렇게 범죄 피해를 겪게 되면 사실 한 사람의 일상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곳은 또 나의 지자체이기도 하죠. 내가 살고 그렇죠. 있는 곳에서 대부분 범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조금 기본적인 구호 조치 중심이었다면 네. 사실 수사나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 혹은 이렇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 나의 일상을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살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불안감이 엄청날 테고 네. 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어떤 이제 기소 후의 재판 과정까지 투명하게 다 듣지 못한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불안함이 엄청 말도 못할 정도겠죠. 2017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자, 이번에 그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피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피해자 지원 센터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채널이 또 다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대상도 다른 경우가 있고 해서 대부분은 연계가 되기는 합니다만 피해자가 직접 그 지원 센터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더해서 이번 돌려차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초에는 일반 폭력으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폭력 지원센터의 시스템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절된 행정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재한 이 원스톱 행정이 없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구조적으로 조직화 과정에서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더 같이 그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공감하지 못하는 네. 부분. 최근에 이런 강력범죄, 묻지마 강력범죄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나의 일상이 모두 무너진 것일 겁니다. 아무래도 범죄 피해 자체가 사람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게 하는 데다가 나의 일상생활이나 여가 생활까지도 못하게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처럼 불구속 상태이거나 그리고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보복을 선언을 해버린 예, 상황에서는 예. 더더욱 불안감을 안고 공포감에서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 과정이나 재판을 하는 와중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가족을 돌보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를 가야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뭐 이사비라든지 최저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구호 조치에만 멈춰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삶의 터전은 바뀌지 않을 텐데요. 네. 피해 이후에 당장 복귀를 해서 또 일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당연히 돌봐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사건 항소심 와서 강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면서 검찰이 35년형을 일단 지금 구형한 상태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소하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조차도 지금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비공개로 돼서 그런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사법 체계와 사법 시스템은 지나치게 피해자의 알 권리가 배제되어 있고 또 가해자에 대한 방어권이 너무나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상위법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 같은 경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이 가해자가 출소를 했는지 혹은 신변의 변화가 있는지 이동을 했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기술도 발달한 상황에서 뭐 신상 공개 정도는 대중에게 제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자에게는 결국 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과 그리고 신변에 대한 부분이 간단하게 검색이 되고 정보가 통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개인 유튜버가 사실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봐야 될런지 아니면 그 국민적 공감대에 충족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 뿜어져 나온 거겠죠. 피해자가 공감을 했는지 동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보이고요. 또 현재 사법 체계에서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체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사설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고 정부가 이런 여론을 알고 있다면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질은 그 속마음이 뭐였냐는 거죠. 국민들의 그 공분의 근원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내놓기 위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그리고 2017년에 만들어진 이 조례안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하실지가 궁금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선언적인 의미에 더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원활하게 일상으로 완전한 자립과 회복을 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나 학업 복귀 그리고 영유아 돌봄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넣어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에 2017년에 만들어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한계를 분명히 지적을 했을 테고 가장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분절된 행정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가 민간에서 이루어지지만 또 검찰청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접근 자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채널 자체가 조금 더 오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열람이 너무나 한계점이 많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부산시의 조례안도요. 사실은 이제 범죄 피해자 관련된 이 상위 법에 근거한 것인데 본질적으로 이 법망이 좀 더 촘촘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의 지원 조례안 제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별로 이렇게 세부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떤 것들이 좀 아쉽게 보이시는지요? 수사가 모든 것을 종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해자가 구속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평생 지속이 될 것이고 그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자체와 정부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 그 피해자의 감수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지난주 이제 토론회를 애프터케어 토론회를 이제 의원님께서 주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가장 많았습니까? 각 부처와 이제 논의를 했던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하고 지자체 말씀하신 거죠? 시 집행부와 이제 좀 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분절이 되어 있는 행정과 그리고 지원 대상이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력 단절에 대한 지원법도 있고 영유아 보육법도 있고 여러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만 그 대상이 너무나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범죄 피해자와 같이 즉각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 범죄로 너무 조금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이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폭력인 경우나 혹은 남성에 대한 피해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네네. 것도 한계로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당연히 신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에 대해서 피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텐데 네네. 또 남성 피해자에 대한 네네.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네. 부분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그 조례의 미비점은 역시나 이제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부분이 네. 좀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완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서지현 부산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